네, 저는 이 세미나를 주최하는 주식회사 일트의 고성화 대표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세미나를 함에 있어서 여기가 목적이 어떻게 되며 여기 세미나를 왜 이렇게 무료로 진행을 하지? 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앞서 이제 세미나를 왜 하게 됐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회사 일트는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부동산 투자랑 컨설팅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이제 연구를 하면서 좋은 정보가 많이 있는데 제가 저랑 저희 공동대표 둘 다 인도네시아에서 자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정보들을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 그리고 친구 같은 선배님들처럼 좋은 분들한테 저희 정보를 좀 전달을 드리고 싶어서 멀리서 날아왔고요. 지금 한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가족 같은 분들께 좋은 정보를 좀 전달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 주식회사 일트는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희는 부동산 투자 그리고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 설립해서 지금 1년 좀 넘은 회사입니다. 저희 둘이서 지금 전업 투자로 해서 전업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하면서 연구를 통해서 어떤 투자를 좀 하면 좋을지 지금처럼 사실 TV를 보면은 다 이제 경기가 좋지 않고 부동산 투자가 위험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한국에서 계시는 분들보다 인도네시아에 계신 분들은 이제 뉴스로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게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하다고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대체 투자를 언제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좋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초반에 이제 저희 주식회사 일트에 저희는 1년 동안 어떤 투자를 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는 총 10채의 이제 부동산을 저희는 투자를 했었습니다. 아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 보여드리는 것들은 뭐 어느 지역에 투자를 했다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사실 뭐 인천부터 해서 서울, 하남, 동탄, 부산 등 다양하게 서울까지 투자를 했었습니다. 이제 어느 지역이 핫하다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세미나는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여기가 역세권도 괜찮고 역세권이라 접근성도 괜찮고 추후에 가치 상승의 효과가 있을 거다. 저희만의 투자 원칙을 저희는 정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맞는 것들에 하나하나씩 투자를 했었고요. 물건 종류로는 뭐 다세대, 빌라죠. 빌라,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뭐 오피스텔 다양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년 동안 경매 투자를 중점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여기 사실 경매가 답은 아닙니다. 경매를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투자를 잘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양을 잘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부동산을 잘 만나서 좋은 정보로 투자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혹은 좀 투자를 했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방법들을 볼 때 거래 방법이 결국에 답은 아니고 자기가 판단했을 때 여기가 맞는 투자다 그런 확신이 있을 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저희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매, 뭐 일반 매매, 그리고 공매, 경매, 그리고 NPL이라고 하는 추후에 설명드릴 투자들을 저희는 다양하게 융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한 공간들에 대해서 그냥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좀 가시화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여기 이제 인천에 저희가 처음 투자했던 물건인데 다 빌라예요. 빌라인데 3룸에 화장실 하나. 그래서 여기 현재 월세로 사람을 맞춰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두 번째로 투자했던 곳인데 여수의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3룸에 화장실 하나인데 저희는 여기는 단기 매매로 좀 생각을 했었어요. 단타라 그러죠. 단타로 좀 팔아서 수익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금 나라의 변동이 좀 생기고 정책이 바뀌면서 단기 매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장기적으로 지금 빨리 팔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거는 널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이죠. 여기는 현재 저희가 전세로 사람을 맞춰놨고요. 그리고 하남 오피스텔도 저희가 원룸인데 여기도 지금 전세로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인천 도화동 여기는 확실히 이제 아까 앞에는 서울이랑 경기 지역을 보면 저희가 원룸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또 자본이 초반에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한테 맞는 투자를 하려면은 일단 서울 쪽에는 원룸밖에 투자를 저희가 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인천 같은 곳에는 뭐 금액은 비슷하지만
평수는 훨씬 큰 20평, 30평대를 투자를 했었는데 여기는 3룸에 화장실 2개였습니다. 네, 여기도 지금 전세로 사람을 맞춰놨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주안동의 오피스텔인데 여기도 여기랑 좀 가깝고 저희는 아무데나 싸면 하진 않았고요. 거의 이제 역세권이거나 사람이 좀 이동할 때 불편함이 없고 거주할 때 거주 환경이 좋은 곳. 저희도 이제 인차인으로 비롯되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면 좋을지 내가 살고 싶은 곳을 위주로 저희는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전세로 저희가 세팅해놨고요. 동탄 오피스텔은 여기는 조금 고급 오피스텔이었어요. 원룸인데 조금 넓게 나와 있어서 화장실도 복도식으로 나와 있어서 좀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전세로 세팅을 해놨고요. 그리고 부산 서면에는 오피스텔을 2군데 투자를 해놨습니다. 이 같은 오피스텔에 두 채가 있는데요. 한 채는 전세로 세팅을 해놨고 한 채는 단기 임대로 단기성으로 월세를 맞추는 거죠. 한 달 단위도 있고 주 단위도 있고 2주 단위 이런 식으로 이제 요즘 쓰고 있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사업화를 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서울 성북동에 빌라를 투자했는데 여기는 최근에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도 서울 성북동에는 사실 경매로 물건이 잘 나오지 않아요. 주로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화곡동이나 인천, 부천 이런 곳들은 이제 전세 사기 때문에 최근에 물건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서울 성북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매로 나오기 쉽지 않은 위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희소성을 보고 저희는 투자를 했고 여기는 또 재개발 호재가 있어서 저희는 좀 좋은 마음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포트폴리오를 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전세를 세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은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저희만의 투자 원칙을 좀 잡았습니다. 보통 전세 사기라고 하면 전세를 여러 채를 많이 받았다가 추후에 전세가 이제 역전세가 나면서 기존에 받던 전세보다 금액이 떨어지게 되면서 다음 인차인에게 내줄 때 돈을 좀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전세가 2억이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좋지 않아져서 2년 뒤에 1억 5천이 됐어요. 그럼 5천을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채만 있으면 그래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여러 채가 있는 분들이 그거를 5천만 원이 총 10채가 되면 5억이 돼버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 채를 한 번에 이제 놓게 돼서 경매로 나와버리는 상황들이 생긴 건데 저희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반전세를 좀 많이 맞췄어요. 반전세라고 하면은 이제 전세가 2억이라고 하면은 2억을 100% 맞추는 게 아니라 한 1억 5천에 월세 20 이런 식으로 비율에 맞게끔 조절을 해서 좀 전세가를 100% 맞추지 않았고요. 그 추후에 전세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그거를 이제 디펜스할 수 있게끔 라는 좀 그 포트폴리오를 잘 설정해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세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서 물건을 추후에 매각하려는 목적으로 이번에 투자를 잡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수만 단타로 하려고 했었는데 잘 되지 않았고 그리고 추후에는 저희는 좀 장기적인 투자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저희 포트폴리오를 설명드렸는데 이제는 정성환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큰 시각에서 매크로적인 시각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경기 흐름이기 때문에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라서요. 네,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좀 마이크로적인 저희가 어떤 투자를 했고 그런 투자를 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저는 조금 한국 경기,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좀 큰 그림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해요. 저희도 이렇게 단타를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단타가 잘 안 됐던 이유도 있어요. 저희가 이런 큰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일단 저희 기준에 맞는 투자를 하다 보니까 흐름이 바뀌었을 때 그걸 예측하지 못해서 묶이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뉴스에 나오는 뉴스도 중요하지만 좀 장기적인 시각 그리고 매크로적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투자를 해야 안전하다라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느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역상을 반복한다, 그리고 자산 가격 우상향한다예요.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언젠가는 자산 가격은 오르기 마련인데 사실 이렇게 불경기, 지금 특히 한국같이 불경기가 올 때는 사람들이 불안해지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지금 당장 팔아야 되나?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 큰 그림을 생각하고 있었다면은 그런 불안한 상황이 와도 팔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느꼈던 좀 장기적인 그리고 한국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 일단 처음은 뭐 금리와 소비자 물가 지수 상황이에요. 금리가 부동산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은 뉴스로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잘못된 개념인 게 사실 기준금리와 소비자 물가를 같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금리가 낮아지면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릴 거니까 은행에서 투자를 많이 할 거니까 그러므로 부동산이 조금 상향을 할 거다, 부동산 가격이 상향을 할 거다는 굉장히 단편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핵심은 사실 금리를 현재 상황에서 금리를 정부가 낮추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유동화를 위해서 낮춰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당장은 낮추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프에 보시면은 조금 내리다가 현재는 다시 보합 상태로 전환을 한 걸 볼 수 있고, 사실 이 보합 상태라는 게 이제 심리적인 작용을 크게 하는 것 같아요. 금리가 더 내려야 내가 투자를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리지 않고 오히려 미국도 지금 보합 상태가 오래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그런 불안한 심리가 연말에 사실 물건을 던지는 행위, 그렇죠? 자기가 본인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던지는 행위로 많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결국 경매와 공매, 투자 기회로 이어진다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 아마 올해부터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완화 대책을 조금 내세울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조금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저희는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할까,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활용을 할까를 많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이런 상황에 있음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를 인하를 시작을 좀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매한 상황인 게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그 스트레스 DSR을 오히려 사람들이 대출 받는 금액은 줄어버렸어요. 은행에서 대출해준 금액이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택 매매 거래량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얼어붙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기준금리가 완화되면은, 내려가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다가 아닌 상황을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느끼기에는 실거주 수요는 작년 말에 이런 스트레스 DSR, 그러니까 대출을 적게 해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실거주 수요는 많이 줄었고요. 지금은 이제 좀 여유로우신 분들, 조금 돈이 유동화가 잘 되시는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투자를 시작했다라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출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이게 이제 아까 거래량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내가 실거주할 아파트 혹은 빌라를, 오피스를 찾기보다는 월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월세 수요가 올라가게 되겠죠. 이것도 저희의 투자 기회가 되는 겁니다. 월세에 대한 압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월세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실제로도 전월세 가격 지수를 보면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월세 선호 현상으로 다만 전세 갭 투자 수요가 좀 공급이 많이 감소했다. 그래서 월세가 조금 오르다가 이후에는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급과 수요의 상관관계죠. 전세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월세로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후에는 좀 전세에 영향을 많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제가 설문조사를 조금 진행했을 때 상업용, 상가라고 하죠. 상업시설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2022년 이후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저희도 아직 투자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아직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가격은 하락 중인데 모두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어디서 어떻게 언제 좀 투자를 시작할까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높기 때문에 주요 거리에 나가보면 신사동, 뭐 강남 이런 데 1층 상가들을 보면 공실이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공실이 정말 많아서 상업용 부동산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다만 뒤에서 저희가 설명드릴 경매나 공매 혹은 NPL이라는 부실채권 쪽으로 정말 싸게 살 수 있다면은
오히려 현금 흐름이 나오는, 그리고 자산 가격이 상향할 수 있는, 이제 경기가 좀 회복이 되면은 자산 가격이 조금 많이 오를 수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두고 열심히 흐름을 파악을 해봐야 이제 진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상가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시로 조금 들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저희가 경매를 볼 때 경매로 나온 물건을 보는 웹사이트예요. 이렇게 보시면 상호형 부동산이 원래는 정말 없었어요. 지금 보면은 핵심 지역, 서울 핵심 지역에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드문드문 한두 개씩 나왔다면은 지금은 조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울에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앞으로 25년 하반기에는 더욱더 많은 상가 물건들이 나올 예정이고 임대인들이 버티다 이제 그 상가들을 조금은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저희도 상가 임장도 정말 많이 다니는데 정말 많습니다. 공실이 정말 많고 이 공실을 어떻게 다 활용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반대로 핵심 지역에, 정말 핵심 지역에 싸게 매입을 해서 좋은 임차인이 있는 상가라면, 기존의 임차인이 있는 상가라면은 월세를 꾸준히 받으면서 이 자산 가격의 상승까지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상업용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한국에서 부동산이라는 게 이미지가 참 부동산 불패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부동산 사두면 다 오른다. 실제로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 정말 피해를 본 분들이 많아요, 사실. 보면 20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매매 변동률을 보시면은 서울로 보면은 5.2에서 지금 1.5까지 왔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애력을 못 느끼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불안한 심리가 전달이 되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오래 갖고 가기보다는 그래도 빚을 해결하기 위해 혹은 싼 가격에 내가 빨리 해결해야겠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IMF 때도 동일한 상황이었고 저희가 은행이랑 NPL 부실채권을 하면서 은행이랑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은행에서 생기는 그런 물건들, 그러니까 부실채권을 처리하려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은행은 BIS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물건들을 빨리 팔아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 물건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시장은 조금 불안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은행과 대화하고 또 임장을 다니면서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을 좀 전달드리기 위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도시들 보면은 이렇게 매매 가격 변동률이 점점 갭이 줄고 있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보합 상태로 가거나 조금 심각하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인플레이션, 마지막에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자산가치 보존을 위해 사람들이 오히려 투자를 해요. 이 시기에 정말 투자를 오래 하시는 분들, 투자를 잘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기가 기회다라는 포인트가 여기서 좀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부동산 상황을 파악을 해야 적절한 시기에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할 때 미리 진입해서 보유하고 있다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 저희는 그 생각으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요것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상승세 혹은 하락하고 있다. 부동산의 매매 가격이. 금리와 부동산의 상관관계죠. 밑에 나와 있듯이 금리가 낮을수록 이제 대출 비용이 당연히 줄어드는 거죠.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이자를 내고 남아야 되는데 남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 물건을 던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금리와 부동산에는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화폐 가치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낮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이 오히려 자산 가치를 조금 보호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워렌 버핏도 뭐 주식으로 치면은 지금 현금 보유량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어요.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비즈니스에 투자를 해놓겠다라는 현금 가치가 떨어지니까 비즈니스에 투자를 해놓겠다라는 의미로 하는 건데
부동산도 비슷한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현금의 가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어떻게든 자산에 넣어놔서 그것을 보호해야 되지 않나,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조금 억제 정책이 많이 나왔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투기를 조금 막자라는 의미로 굉장히 억제를 하는 정책을 많이 냈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다 부동산도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억제 정책을 많이 내고 그로 인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조정기가 오는 시기가 오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2025년, 작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2024년에서 5년, 몇 년이 될지는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2, 3년 정도는 자산 가격이 조금은 조정기가 오지 않을까,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조정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물건을 보러 다닐 때 새로 지은 주택이 없어요. 새로 지은 주택이 없다라고 하면은 공급량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공급이 없다는 의미는 아까 얘기했듯이 매매가에 대한 압박을 할 가능성이 커요. 주택은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잖아요. 근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은 이미 가격은 다 높고, 이런 중간에 오피스나 빌라들이 많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24년, 25년에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나는 살기 위해 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했을 때 집이 많이 없는 거죠. 경쟁률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다면은 주택 가격에 조금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다만 조정기와 하락 시기의 이후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투자를 시작하면은 늦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 느꼈던 거는 경매 시장도 저희는 많이 안 한다고 느꼈는데, 이 최근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경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정보가 굉장히 전달이 빨리 됩니다. 이미 금리가 낮아졌다는 뉴스가 나오고 이제 경기가 회복하는 것 같아라고 했을 때 투자를 하면은 이미 늦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경매로 일찍 시작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경매에 대한 메리트가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미리 투자를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많았고,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시기마다 조금 많은 투자가 있고, 내가 계속해서 경매만 한다고 경매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다양한 투자에 적절한 시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 기술을, 부동산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기술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요. 정말 없습니다. 마지막 특히 빌라들은 2022년, 2023년, 3년 매물은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주택 가격이 정말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항상 억제 정책 뒤에는 부동산 가격에 폭등이 온다. 그거는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많이 됐었고, 여기 투기 정책 억제 효과 두 번째 포인트에 보시면 문재인 정부 때 억제를 한번 했고 공급을 줄였는데, 그게 이제 3%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택 가격에 큰 상승을 불러왔던 것이 있으니까, 이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다면은 미리 공부를 하고 알아봐서 투자를 해둬야 조금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좀 스킬들을 저희가 모두 배운 것들을 전달드리고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도 다들 겪어보셨겠지만 코로나가 정말 큰 변수였습니다. 부동산에. 사실 그때 한번 자산 가격이 좀 조정이 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이제 하도 경기가 악화되니까 정부에서 유동화 공급을 했죠. 돈을 시장에 푼 겁니다. 그리고 금리도 낮췄고 대출도 많이 해줬죠. 이때 가장 많이 생긴 게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영끌족입니다. 영끌족. 제가 그래서 큰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 큰 흐름을 파악했다면 사실 그때 투자를 하면 안 됐죠. 오히려 기다리고 금리가 좀 높아질 때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투자를 하셨던 분들의 이런 부동산들이 지금 2024 혹은 2025 경매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예를 들면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이자를 100만 원을 내고 있었는데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서 120, 150이 되고 나는 월세를 100만 원만 받고 있는 거예요. 120만 원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만 원 매달 내줘야 되고 이게 한 채, 두 채, 다섯 채, 열 채 가면은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이 매달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는 그리고 법원에서 경매로 이런 부동산들을 넘기게 되는 상황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그때 시기에 저희는 그때 시기에 조금 그런 표현이 있어요. 상처가 골마야 이제 골마서 터져야 새살이 나는데 그때 골마던 살을 어떻게 한 번 더 억누르고 터지지 않게 임의적으로 막았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고성화 대표가 설명했듯이 전세제도가 유일하게 저희 나라만 있습니다. 전세제도. 전세제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부동산을 살 때 나의 투자금을 줄여줘요. 예를 들면은 제가 1억의 부동산을 매입을 하려고 하면은 한 6천, 7천 정도는 대출을 받죠. 근데 대출을 받고 내 돈을 투입하는데 그 6천, 7천은 회수가 가능해요. 전세라는 걸로. 왜냐하면 전세를 8천 정도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내 투자금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 생겼고 요게 이제 계산을 좀 해보면은 오히려 전세금을 내가 받았을 때 나에게 돈이 남는 투자가 그때 코로나 때 가능했습니다. 금리도 낮았고 내가 전세금을 회수를 하면은 투자금이 0원 혹은 2천만 원 또는 4천만 원, 많게는 6천만 원까지 돈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조금 대출을 받았는데 내가 6천이 생기니까 이걸 활용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그러면 마구잡이로 아파트를 사들여야겠다. 이렇게 해서 한 채에 내가 2천이 남으면은 10채나 하면 2억이 나왔습니다. 2억이 남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세금은 사실 임차인의 빚이에요. 임차인에게 제가 돈을 빌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돈이 생기니까 그거를 이제 흥청망청 쓰게 되는 거죠. 제가 부동산을 많이 다니는데 그 인천에서 이렇게 전세 사기로 조금 잡혀가신 분 스토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인천에 한 700채 정도를 하셨어요. 700채 정도를 하셨는데 전세금 뭐 하나당 2천만 원이라고 쳐도 그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내 수중에 남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잘 어떻게 다시 재투자를 해서 2년 뒤에 돌려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써버렸죠. 다음날 왔더니 차가 새 거고 또 그 다음날 왔더니 또 다른 차를 끌고 오고 이제 뭐 한남동 어디에 살고 있다고 하고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서 정말 경기가 위험한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부동산들도. 문제는 부동산들도 그로 인해 돈을 벌죠. 700채에 대한 전세 수수료만 해도 많이 벌어가니까 그렇게 동조를 하는 부동산도 많이 생겼고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결국 빚으로 아파트를 사는 행위가 발생이 됐고 자산 가격의 상승을 일으키고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은 아파트가 들어가기 어렵다. 서울 웬만한 집은 다 10억, 적어봤자 6억 이 정도 하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이 전세금이라는 전세 제도에 대해서도 좀 고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전세금을 받아서 이게 임차인에게 빌린 빚이다, 대여한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2년 뒤에 내가 잘 투자를 해서 이걸 회수를 해서 돌려줄 생각까지 하느냐, 혹은 이렇게 고 대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돌려줄 돈을 조금 빼놓거나 아예 전세금을 적게 받아서 위험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기술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로 인해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고요. 경매장을 가보면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경쟁률 9.7대 1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아파트는 오히려 100% 이상이에요. 원래 감정가의 100% 이상의 낙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매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경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서 입찰자들이 많아지면서 경매도 오히려 조금은 요즘은 힘든 상황이다. 내가 아파트를 가져가기 힘든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저희도 경매를 조금 하다가 9개월 정도 하다가 공매 또는 일반 매매로 오히려 옮겨서 다른 유형의 투자를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기억하셔야 될 점은 정보가 굉장히 빨라요. 저희가 느끼기에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어떻게 매입을 할까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을 연구를 하시고
시기적절하게 어떻게 내가 이 경쟁에서 이기고 좋은 자산을 좀 획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좀 심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말씀드렸다시피 불확실한 시기는 맞습니다. 지금 한국이 굉장히 불확실한 시기이고 언론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경매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사실 경기가 정말 불확실하다는 증거는 은행의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은행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알 수 있는데 은행들도 많이 힘듭니다.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부동산들을 매각을 정리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물건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정리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산이 다시 현금화돼서 유동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금융권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설명드릴 텐데 1금융권은 사실 시스템이 굉장히 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2금융권입니다. 이런 부실한 자산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좀 잡아보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장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투자는 심리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조금 위기 속으로 가고 있다라는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 분명히 자산 가격은 우상향한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로, 어떠한 투자 방법으로 싸게 잘 매입을 해둘 수 있나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일단 지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경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심리적 불안이 상승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소비 둔화 및 감소로 이어져요. 소비를 사람들이 하지 않게 됩니다. 연말에 생각보다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이게 저도 12년 살면서 처음 겪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크리스마스 이럴 때 나가면은 정말 예약도 꽉 차 있고 식당이 바글바글 했는데 정말 유명하거나 조금 이렇게 알려진 식당들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경기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도 많이 없는 상태고 이런 게 이제 소비 문화의 둔화로 이어지고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자연스럽게 자영업의 매출이 감소를 하게 되죠. 매출이 감소하게 되면서 경기의 악순환으로 진입하게 된다라고 저희가 조금 상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뉴스를 봐도 이런 양극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부를 가진 사람들은 지금 시기에 돈을 더 벌고 있는데 이제 자산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매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이런 양극화로 인해 조금 부동산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 오히려 더 아끼게 되고 내 생활력이 어려우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월급보다 사실 월급을 받으면 없습니다. 남는 돈이 많이 없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저도 많이 느꼈던 거예요. 분명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돈이 다 없네. 그만큼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가 내려가고 있고 식사 한 끼에 12,000원, 15,000원 하면은 사실 월급을 받아도 많이 남는 상황이 아닌 경우 이게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정부나 이런 제도를만 탓할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해서 조금 저희도 투자를 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정치적인 불안도 굉장히 크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미국도 동일하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를 향해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책도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불안정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잘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보고 가야지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만 듣고 일희일비 하다가는 내가 투자를 했다가 조금 손실을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애초에 투자를 어떻게 잘 할까? 그리고 어떻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잘 가져갈 수 있나? 이 두 포인트를 조금 저희도 많이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전달을 드리고자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예를 조금 들어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앞쪽에만 좀 보이는데 저희가 자주 보는 경매 사이트입니다. 경매로 올라온 물건들을 보는 사이트인데 용산구 중심가에 있는 상가들도 이렇게 보시면 다음 입찰일이 이제 2월 4일이죠. 곧 3일 뒤네요. 3일 뒤인데 51%까지 떨어졌습니다. 원래 감정가가 13억인 상가가 지금 현재 6억 6천에 입찰을 시작합니다. 이런 상가들은 정말 많습니다. 핵심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가들. 다들 눈치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가격이 맞나? 지금 진입해야 되나? 안에 임차인은 있나? 임차인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은 장사를 잘 할 수 있나? 복합적인 요소를 판단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니까 이런 투자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유찰이 되는 만큼 가격이 낮아지는 만큼 해결되는 물건도 적은 겁니다. 물건들도 그렇게 되면 은행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고 그럼 은행은 나라에서 돈을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데 나라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복합적으로 정말 위기로 향해 가고 있지 않나 저희가 피부로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큰일 났다. 어떡하냐. 사람들이 투자 안 한다. 근데 반대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지금부터 투자 시작해야 됩니다. 네. 자산 가격이 많이 낮아지고 있고 낮은 만큼 더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 있고 그 방법들을 잘 숙지하고 있다면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잘 하게 된다면은 상승장이 왔을 때 그 상승하는 자산의 가격을 같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IMF 때 4살, 5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저는 항상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반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공부해보려고 하는데 저기 보이시면 기사, IMF 때 기사입니다. 수억 원 뚝뚝뚝 한다. 지금 기사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정말로 그때 기사, 97년도 기사 검색해보시고 지금 기사 검색해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디 이후 수억 원대 폭락한다. 근데 그때 IMF 때 투자를 많이 해두신 분들이 굉장한 부자들이 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개인도 그렇지만 외국 자본이 그때 많이 들어왔어요. IMF 때. IMF 때 외국 기업들이 한국 이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때 진입을 해서 사실 굉장하게 많은 돈을 벌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이 투자 세미나의 포인트가 무엇이냐 했을 때 외국 기업들도 하는데 저희는 해외에 계신 저도 자카르타에서 자랐으니까 그런 뭐 한국에 대한 애착도 있고 자카르타에 대한 애착도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이 조금 이 위기를 좀 기회로 보시고 조금 하나씩 잘 매입을 하실 수 있다면은 저희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결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다 해결하려고 한다? 물론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 1금융권들은 사실 다 외국 자본과도 연계가 돼 있긴 한데 이제 이런 그림을 조금 그려가면서 저희가 조금 어떻게 투자를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드리고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설명도 해드리면서 한국에 다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조금 만들어 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IMF까지일지는 모르겠어요. IMF 때는 사실 부실 채권이 해결 못했어요. 그때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뒤에 저희가 좀 설명할 텐데 부실 채권에 대해서 빚을 해결하는 시스템이 없었어서 그때 사실 외국에서 들어와서 그거를 해결을 많이 했어요. 외국 나라들이 특히 미국에서 많이 들어와서 그 해결을 했는데 IMF 이후에 이 부실 채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기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거를 해결하는데 방법이 생긴 거고 그 방법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은 정말 부동산을 싸게 매입해서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서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동산 그럼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고 대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성환 대표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좀 이해가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 인도네시아에 있는 분들은 한국에 계시는 분들을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우리나라의 불경기에 대해 큰 타격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이제 달러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예전에 IMF에 계셨던 분들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움이 있으신 분도 계셨겠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상황 속에서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큰 흐름으로는 이제 정성환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셨고, 저희가 실제로 투자했던 경매나 뭐 다른 방법들로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그거에 대한 좀 자세한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크게 저희는 세 가지 방법을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일반 매매, 보통 부동산을 통해서 많이 매입을 하시죠. 이게 매도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매수인이 집을 사게 되는 그런 일반적인 경우들이 있죠. 주로 청약도 여기에 포함을 시킬게요. 청약처럼 어떤 시작되는 곳들, 분양한 곳에 가서 매입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는 두 번째로 이제 경매랑 공매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경매는 사실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그려질 거고, 그 이유가 일단 경매로 물건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 당사자, 채무자 혹은 차주라고 하죠. 그 차주는 사실 금리의 변동으로 금리가 갑자기 높아져서 월세를 받아도 수익이 나지 않고, 혹은 자기가 하는 사업이 좀 어려워짐으로써 그 부동산을 담보로 했던 이제 채권이 문제가 되면서 이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그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못 받다 보니까 보통 이제 3개월 이상이 되면 연체가 되면은 바로 이제 경매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채권자인 은행, 우선수익권자가 내보낼 수가 있는데 꼭 은행이 아니어도 되긴 해요. 이제 돈을 받아야 될 사람들, 채권자들이 이제 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법원에다가 내는 겁니다. 법원에다가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담보로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거를 돈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이제 법원에다가 내서 그거를 이제 입찰을 하죠. 매수하는 사람들이 저희처럼 이제 경매를 아는 분들이 리스트를 쭉 보고 이제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매가 있습니다. 공매도 경매랑 조금 비슷해요. 결국 이제 주체자가 좀 바뀌는 건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온비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공매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경매는 무조건 이제 현장에 가서 입찰을 하셔야 되거든요. 직접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 입찰자가 가서 하기도 합니다. 다만 공매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서 많은 매체에서 공매는 회사 다니면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식으로 말을 하는 게 많았어요. 근데 경매랑 공매는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자를 못 내는 상황이 돼서 이제 그 물건이 법원 혹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사이트에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제 그거를 이제 매수를 해서 일반 매매보다 조금 저렴한 금액이면은 그걸 매수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일반 매매는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파는 입장에서 나는 좀 그래도 이 정도 금액 받고 싶은데 아마 다들 그러실 거예요. 매도할 때 당연히 내가 산 금액보다 이상으로 팔아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으니까 시중에는 일단 높게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간혹 금매로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금매를 봤을 때 주변 시세 대비해서 금액이 괜찮으면 금매도 좋습니다. 무조건 경매가 답이 아니고요. 저렴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매매할 때 첫 번째 기술로는 싸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어떤 물건이든 간에 싸게 사면 좋잖아요. 살 때 1억 이상 넘어가는 물건인데 부동산을 매입할 때 많이 가보지도 않고 그냥 좋은데라고 하는데 투자할까?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투자할 때 그랬던 적이 있고요. 직접 가보지도 않고 뭔가 이제 그 분양 사무실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저도 현혹이 돼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직접 가보고 자기가 확신이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싸게 사야 되는데 일반 매매는 장점이 이제 바로 매입이 가능하죠. 시중에 부동산들이 이 물건 어때요? 저 물건 어때요? 보여주니까 바로 계약만 날짜만 맞으면 바로 가능하고 안에 이제 내부 확인도 가능하죠. 내부에 임차인이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거주자가 있을 경우에 협조를 해서 내부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명도라고 해서 기존에 살던 사람을 이제 내보내는 일,
명도도 불필요하죠. 부동산이 그런 걸 중개를 하다 보니까 다 세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장점이 있습니다.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게다가 하자에 대한 조건도 설정이 가능하죠. 뭐 집에 들어갔는데 사서 들어갔는데 바로 보일러가 갑자기 안 되거나 뭐가 터졌다거나 그러면 바로 책임을 떠안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조항으로 보통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좀 줄일 수가 있는데 단점으로 보면은 이제 시세를 파악을 잘 해야 되죠. 이익 금액이 부동산에 올라왔는데 정확한 금액인가 그리고 현재 시세에서 더 싸게 사고 싶은데 그 싸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오히려 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접근성은 쉽지만 사실 분석하는 거는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이제 경매랑 국매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장점으로는 일단 그 경매는 자금 출처 소명이 없어요. 보통 일반 매매를 할 때는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투명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경매는 일단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계속 상황은 바뀌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경락 잔금 대출이라고 해서 경매 낙찰 잔금 대출이라고 하죠. 다른 일반 매매보다 좀 돈이 대출금이 좀 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주로 저희가 해봤을 때 70%에서 80% 정도는 거의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현 시점 기준에서 일반 매매보다 상대적으로는 저렴한 금액으로 매입이 가능했었습니다. 네, 뭐 엄청 유명한 지역들 강남이거나 그런 데는 경매여도 경매 낙찰률이 높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좋은 지역은 무조건 경매라고 해도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거기서 막 100% 이상 시장 가격보다 높게 낙찰받는 분도 계세요. 일반 매매로 매물이 나오지 않는 물건들도 있어서 그거를 이제 경매로 받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좀 있죠. 진입 장벽이 있다고 하면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좀 줄어드는 편이죠. 일반 매매보다는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단점으로는 많은 분들이 초반에 경매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게 권리 분석 때문이에요. 권리 분석. 권리 분석이라고 하면 그 물건에 대해서 차주, 채무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문제가 혹시 없을까? 뭐 있나? 없나? 이게 확인이 사실 안 되거든요.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냥 보이기에는 그냥 싸니까 사면 되는 것 같은데 막상 보면은 또 뭐 유치권이나 뭐 그런 것도 무섭고 뭐 권리 분석이 좀 어렵긴 하죠. 다만 그거 기본적인 부분들만 이해하고 어려운 물건들은 제치고 대다수가 좀 그냥 어렵지 않은 물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분석하면 되는데 초반에 그것 때문에 조금 더뎌지게 되죠. 이렇게 저희처럼 경매를 투자해본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래도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사실 주변에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소식조차 알 수 없는데 저희는 그거를 좀 전달을 한번 어렵지 않다 이거를 좀 전달드리려고 이거를 준비했었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매입 절차가 좀 길어요. 일반 매매는 부동산이 이거 얼마에 내놨으니까 사세요 하면은 바로 사면 되는데 여기는 좀 아까 법원도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절차들이 좀 길어요. 뭐 이거 서류 제출하고 뭐 제출하고 돈 내고 이러다 보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릴 때가 있는데 최장기적으로는 저희도 6개월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게 아까 여수 사례였는데 6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기존에는 저희가 단기 매매 단타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6개월이 지나버리니까는 상황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단점으로 작용이 가능하죠. 현재는 내가 단타로 하려 했는데 추후에 6개월 뒤에 보니까 잔금 치고 났더니 이제는 갑자기 또 상황이 바뀌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지만 그거를 자기가 파악했을 때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투자든 간에 하면 좋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기술로는 이제 밸류업입니다. 밸류업. 가치 상승입니다. 가치 상승. 매입가를 뭐 얼마에 샀다고 했을 때 그거 대비해서 매매가를 더 높게 팔아야 차익이 남잖아요. 그걸 이제 그냥 싸게 사서 그냥 팔아도 되지만 조금 더 뭔가 방법이 있으면은 뭐 인테리어든 보수 및 청결 관리든 혹은 뭐 개발 호재가 있어서 그걸 뭐 플러스해서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프리미엄을 주고 팔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상가의 경우에는 사업화를 해서 그 사업체까지 한 번에 팔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좀 공간을 내가 좀 신경 써서 만들어 놓으면은 사실 전세를 살려는 분들은 당연히 깨끗한 곳에 살고 싶죠. 그런 것들을 잘 신경 쓰다 보면은 월세가도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밸류업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 비포랑 애프터로 남겨놨어요. 여기 보면은
예전에는 좀 우중충한 뭐 파란색 옛날식 뭐 LED로 돼 있는 거를 요즘식으로 좀 바꿔놓고 좀 어두웠던 곳들을 뭐 조명을 좀 추가해서 밝게만 해놔도 안에 보러 오신 분들은 진짜 막 엄청 좋아합니다. 기존에 막 안에 내부에 벽지가 막 니코틴으로 쌓여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가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내부를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호수들을 보고 대략 유출을 해야 되는데 들어갔을 때 이제 공사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가면은 큰 문제는 없고요. 그걸 밸류업을 통해서 뭐 인테리어든 뭐 화장실 수리든 보수만 조금만 해도 이제 원래 금액보다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자한 것 중에 이제 인천에 투자를 한 게 있는데 저희도 긴가민가 했었어요. 이게 뭐 이렇게 재개발이 될 수 있다는 호재를 받지만 저희도 그 당시에는 재개발 전문가는 아니기 현재도 아니지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게 되려나? 그래도 이제 재개발이 아니어도 안 생긴다고 해도 좋은 위치일 것 같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여기가 재개발 사업 지역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실제로 다녀왔던 이미지입니다. 가서 주변 설명회를 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추후에 재개발이 된다면은 좀 더 금액을 갖고 팔 수가 있겠죠. 이런 걸 저희 장기적으로 보고 있고요. 혹은 아파트로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팔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업화 전략으로 해서 사실 뭐 상가로 사업을 해서 팔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거시설 중에서 오피스텔을 이제 단기 임대로 맞춘 사례입니다. 나중에 자료 한번 보시면은 보이실 텐데 이게 원래 월세가 뭐 한 70 정도 받는 월세를 월 100만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기 임대로. 원래 뭐 1년씩으로 보통 계약을 하잖아요, 월세는. 근데 단기 임대는 그냥 뭐 1주 단위, 2주 단위, 3주, 4주 단위 더 단기성으로 하면서 보증금을 낮추되 월세를 좀 높여서 100만 원 정도로 받아서 저희가 이자가 그때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제외한 금액이 이제 수익이죠. 거기에 만약에 뭐 청소를 해야 된다면 청소 비용을 맡기는 분한테 맡기면은 그래도 최소 50만 원 남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사업화를 해서 밸류업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이제 경매를 통해서 어떤 투자를 했고 매매를 할 때 어떤 포인트로 좀 잡아야 될지를 설명드렸던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NPL이라고 해서 아까 정성환 대표님께서 말씀해 준 것처럼 거기에서 이제 부실채권이라고 하는 NPL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이고요. 조금은 NPL은 일단 여기 위에도 나와 있지만 Non-Performing Loan이라고 부실한 채권입니다. 채권이라 하면 뭐냐면 은행이 이제 누군가 제3자가 부동산을 사고 싶을 때 저 이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대출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은 이제 근저당권이라고 하죠. 근저당을 잡아주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아가죠. 그게 이제 은행의 수익 모델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이자를 못 내는 사람들이 생겨요. 아까 얘기했듯이 경기 상황이 갑자기 역전되거나 좀 안 좋아질 때 내가 수익이 나다가 월세를 받고 나서도 수익이 안 나고 그런 게 한 채, 두 채, 다섯 채, 열 채 쌓이면은 이제 수익이 안 나는 거죠. 나는 이제 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은행에 계속 내고만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이자를 못 내게 되면은 은행에서 이걸 유동화 처리라고 하죠. 유동화를 하면은 돈을 이제 움직이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동산을 돈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유동화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 NPL, 무수익 여신을 처리하는 행위를 이제 NPL이라고 불러요. 부동산에서는 NPL이라고 부르고, 아까도 설명은 드렸지만 왼쪽에 있는 1금융권은 유동화가 잘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춰져 있어요. 자산관리 회사로부터 투자회사 그리고 이런 은행권들 그리고 증권사들이 같이 해서 유한코나 이런 큰 자산 관리를 하는 쪽에 맡기고 거기서 매각을 해서 유동화를 시킵니다. 여기서 갖고 있는 물건들은 단위도 커요. 1000억, 한 100채, 1000억 해가지고 한꺼번에 매각을 해서 이거를 현금화 시키는 행위를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NPL이라고 말씀드릴 때는 저희는 이금융권의 부실채권입니다. 이금융권의 부실채권을 하는 이유는 이게 투자자들이 이렇게 1금융권처럼 모집되어 있지 않아요. 그만큼 유동화가 어렵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은행들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예시로 들면 이 부실채권을 매입하려고 할 때 전화를 다 해요.
은행이 준 리스트를 보고 임장을 가서 요건 좀 괜찮다 하면 은행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이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조금 협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또 만나서 회의도 하고 미팅도 하고 최종 가격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채권을 사오는 회의가 이루어지는데 정말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담당자마다 은행마다 방법이 다 다릅니다.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렇게 이금융권으로부터 우시실권을 매입하게 되면은 좋은 기회가 많다.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하나 저희가 매입하는데 조금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 다만 그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많은 것을 알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주 얘기하는 은행들은 신협이나 여기는 안 나왔지만 수협 이런 수협 쪽이랑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건 정말 많습니다. 처리가 되지 않는 물건들이 정말 많고 담당자들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저희 나이 또래 대리님, 주임님이랑 미팅하다 보면은 정말 이게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처리가 너무 힘들다, 처리하는 게 힘들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부동산에 있어서 채권이라 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상 채권, 맨 위에 있는 정상 채권이 있고 요거는 이자 수익이 잘 나오는 채권. 이자가 잘 나오는 채권이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요거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그냥 이자를 받으면서 수익화를 하는 거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실 채권이 있는데 부실 채권에도 조금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뭐냐면 이제 고정 이하라고 하는데 밑에 세 번째 포인트 보시면은 1개월 미만, 그러니까 이자 1개월 미만으로 그러니까 안 밀리고 있다는 뜻이죠. 꼬박꼬박 내는 채권은 정상 채권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주의로 들어갑니다.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연체가 되면은 이자가 요거를 이제 요주의를 해서 이런 물건들을 은행에서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조금 불안하다. 그러면 이렇게 요주의로 설정을 해두고 다 관리를 하는 거고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연체가 되면은 이거 이제 고정이라 해서 이제 부실 채권으로 판명이 나는 거고 각 은행들에서 이 부실 채권을 해결하기 위해 아까 얘기한 온비드라는 웹사이트나 혹은 자신의 은행 웹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뭐 시기비 계열로 혹은 뭐 손실 처리하는 자산들도 있는데 어쨌든 3개월 정도 되면은 저희가 이제 은행에서 매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는 그런 물건들을 잘 골라서 좋은 물건을 더 싸게 사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주의 단계부터 NPL을 통한 협의 및 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더 큰 게 사실 고정이라 하면 3개월 정도 미납되면 보통 경매 신청을 하거나 공매 신청을 해요. 근데 경기가 정말 안 좋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정부에서 의미로 원래 3개월 연체가 되면은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6개월에서 12개월로 임의적으로 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물건들이 느리게 나오게 만들어버린 거죠. 물건은 많이 나오는데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면은 이제 국민들이 좀 불안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임의로 6개월 이상 12개월까지 상가 같은 경우 12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아까 경매 사이트에 상가들이 굉장히 가격이 낮은 이유도 있는 거예요. 늦게 나오고 사람들이 체감을 하고 있지 못하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실 채권을 조금 매입해서 아까 일반 매매가 뭐 100%에서 90% 정도 가격에 산다고 하면은 금매가 이제 한 90%에서 85% 그리고 경매를 통해서 하면은 85%에서 90% 정도. 단 인기 지역에는 그 정도나 매입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공매가 조금 더 낮은 70에서 80% 정도, 부동산 가격의 70에서 80% 정도, 그리고 이렇게 NPL 부실 채권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낮은 가격 50%, 원래 가격의 50%에서 60% 정도의 매입이 가능한 상황이 옵니다. 네. 그러면 왜 NPL로 매입을 다 안 하냐?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게 저는 NPL은 금융이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동산보다는 부동산과 금융의 융합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고, 특히 이 NPL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를 미납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연체해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조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룰 수 있는, 개인으로는 이따 추후에 설명드리겠지만 개인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밑에 보이시는 두 번째 포인트인 대부업, 특히 매입 추심업, 이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을 통해서만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진입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대부업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거나 혹은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과 협업을 해야만 NPL로 부동산을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문이 들죠. 근데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먼저 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의 기본 조건이 자본금 5억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5억 이상 있으면 등록을 해서 매입 추심업을 업종에 추가를 해서 대부업을 내게 되면은 50억까지 부동산 50억까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10배. 그러면 9억 9천을 내면 99억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대부업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입 장벽이 높다가 두 번째 포인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절차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복잡하고 어렵고 다가가기에 조금은 어려운 투자 분야다. 그래서 채권 발굴부터 해서 은행에서 올리는 물건들을 다 분석을 1차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임장도 직접 다녀서 파자 부분이나 안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나, 명도를 해야 되나부터 이제 그걸 어떻게 수익화, 그러니까 유동화를 시켜서 수익을 낼까, 얼마 가격에 사서 몇 프로 수익률을 낼까, 혹은 그냥 월세로 돌려서 얼마의 수익률을 매달 가져갈까 라는 이런 엑싯 전략이라고 하죠. 전략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투자 분야이고, 특히 서류들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채권 매입을 함에 있어서 이제 채권 양수도 계약이라는 것을 대부업과 이제 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서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 접하다 보면은 이 대부업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 돈이 대부업으로 가는데 이거 안전한 건가? 라는 것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추후에 저희가 조금 혹시 원하시면은 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따로 보내드릴게요. 어쨌든 요점은 은행의 채권을 사오는 겁니다. NPL 소유자라고 해서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이라고 하죠.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선정을 해놓습니다. 보통 1금융권은 120%, 그러니까 내가 1억을 빌려주면은 1.2억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게 설정을 해놔요. 왜냐하면 연체를 하거나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20% 정도는 더 책정을 해둡니다. 그게 이제 근저당권이라 해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서류에 설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채권을 회수할 때 이만큼 받아가겠다를 설정을 해두는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산관리 매입사라고 하죠. 요건 이제 대부업이 되는 겁니다. 대부업이 아까 저희가 얘기한 부동산을 검색하고 분석을 해보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다음에 그 은행을 찾아갑니다. 은행을 찾아가서 저희 요거 이러이러한 부동산이 문제점이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요거를 뭐 20% 할인된 금액, 그러니까 아까 근저당이 1억이라 생각하면은 그거에 뭐 20% 할인된 금액 혹은 많게는 뭐 40%까지 할인을 받아서 사오게 되는 겁니다. 요점은 근저당이 1억이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는 1.5억 정도 되겠죠. 보통 이제 팔리는 가격이 150% 정도 되니까 감정가가 이제 150%로 설정이 되니까, 그러면 저희 1.5억을 한 7천, 8천만 원에 사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5, 60%까지 협의를 잘 할 수 있다면은 부동산을 굉장히 싼 가격에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럼 문제는 그겁니다. 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대부업은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은 투자자가
펀딩하면 됩니다. 대부업에. 나 요 물건을 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대부업이 없으니까 저희 대신 요 물건을 매입해 주세요. 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을 하면은 대부업에서 그 채권을 사옵니다. 그럼 채권의 이제 권리가 은행으로부터 대부업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업은 이제 유동화를 할 수 있죠. 이거를 팔던 경매를 내던 공매를 내던 이렇게 유동화를 시켜서 현금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혹은 그 부동산을 직접 취득을 해서 현금화를 하거나 취득을 하는 경우로 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점은 이제 낙찰금이에요. 아까 경매랑 공매를 좀 설명드렸는데 웹사이트를 통해서 입찰가를 산정을 해서 받아오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낙찰자가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그 돈이 이제 이런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서 다시 배당을 매입사, 대부업으로 갔다가 그게 다시 투자자로 돌아오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네, 혹시 나중에 질문도 받을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추가적으로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아까는 론세일이었어요. 론세일, 채권 세일이라 해서 론세일이었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복잡해, 대부업을 통해서 하고 싶지 않아 라는 그러면은 그냥 입찰을 하면 됩니다. 은행이랑 약속을 하고 이 부동산을 이 가격에 입찰을 할 테니까 어느 정도 금액을 돌려주세요 라고 해서 사후정산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내가 대부업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냥 은행과 다이렉트로 하고 싶다. 은행은 안 그래도 공적인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불안함은 없어지죠. 예를 들면 10억 아파트를 은행과 약속을 합니다. 12억에 입찰을 할게요. 그럼 왜 비싸게 사요? 돌려주는 금액이 있는 거죠, 은행에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은 어떤 이득이 생기냐 하면은 부실 채권을 빨리 유동화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행은 계속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춰가야 돼요. 안 그러면 금융감독원에서 제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실한 채권들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은행 입장에서 다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손실을 최소화해서 팔 수 있다면 은행한테도 이득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2억을 돌려준다 하면서 이제 인테리어 비용 처리나 다양한 비용 처리를 통해서 금액을 돌려줘요. 그러면 12억에 입찰은 했지만 돌려받는 금액이 2억이 있으면 저는 10억에 매입을 한 거죠. 근데 이거 협의를 하면 할수록 더 낮은 금액에 사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서 배당금, 돌아오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돌아오는 돈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은행도 좋고 이렇게 사후정산으로 입찰을 하는 좋은 부동산을 조금 더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께도 좋은 상황이 생기는 거죠. 요거에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12억에 매입을 하다 보니까 대출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 부동산 가격보다 높게 입찰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락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더 많이 받는 게 뭐가 좋냐? 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갑니다. 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고 최대한 은행과 협의를 잘해서 깎을 수 있다면 거의 투자금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물론 처음에 돈이 들어가야겠죠. 하지만 이렇게 은행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았을 때 결국 내 투자금이 굉장히 적어지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10억인 부동산을 12억에 사왔다는 서류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입찰을 하면은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제가 13억에 팔면 원래 10억에 그 양도세가 차익에 대한 퍼센트로 나오잖아요. 저는 12억에 산 거예요. 그러면 13억에 팔면은 양도 차익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양도세를 덜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부동산을 매입해 올 수 있는 방법들이다 보니까 정말 저희도 해보면서 이런 게 있었네, 신세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NPL은 조금 다른 성향이에요. 경매, 공매와는 다른 성향이고 저희가 봤을 때 이건 좀 금융업 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좋은 기술이고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감사하게도 대부업 파트너십이라 하면은 함께 할 수 있는 대부업도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NPL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분석도 하고 은행들이랑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친해지니까 이렇게 대부업들도 알게 되고 이렇게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대부업이 생기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저희도 이제 대부업을 설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 상황을 잘 말해주는 게 수익이 난다는 걸 아니까 대부업도 신청이 많습니다. 많고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만큼 밀려 있는 거고 이 시장도 앞으로 굉장히 커질 예정이다. 숫자로 좀 말씀드리면 2024년에 NPL로 매각된 금액이 43조 원입니다. 43조 원.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는 시장이 43조 원이라는 거고 그것들을 이제 저희 한국에 살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해외에 와 계신 한국 고향으로 두고 계신 분들도 좀 투자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조금 시스템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인도네시아에 와서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좀 설명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과의 거래가 굉장히 복잡해요. 시스템화도 안 돼 있고 이 금융권들이 이제 중앙회라고 하죠. 각 은행의 중앙회들도 힘들다 보니까 이러한 플랫폼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안 해줍니다. 이거 좀 예시로 들면은 저희가 이 수협 NPL 사이트가 있어요. NPL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다 보는 거예요. 채권 이런 채권을 매각합니다라고 보면은 네 이렇게 리스트로 옵니다. 대출 금액은 얼마이고 잔액은 얼마이고 대출 일자는 언제고 원금 연체 언제 시작됐고 이자율은 얼마고 이자 금액은 얼마고 어떤 물건이고 그 물건의 몇 호인지 통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301호, 401호, 601호 이렇게 따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면적 등 그리고 수익 한도액 그리고 다양한 이런 대출 감정가 등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리스트로 줍니다. 그러면 이 리스트를 보고 저희는 부동산을 분석을 해보고 분석을 하고 임장을 해서 확인을 하고 대부업을 찾아가서 이거를 매입하고 싶습니다 요청을 하고 같이 대부업과 가서 은행이랑 협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가격을 조금 조정을 하고 아무튼 이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해결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최근에 또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고대표와 함께 또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점은 그건 것 같아요. 결국 NPL이 그럼 자신만의 이득을 위한 것인가 생각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결국 경기가 회복을 하려면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돈이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경기라는 것은. 근데 이렇게 꽉 막힌 시기에 이 방법들을 알고 잘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부동산을 싸게 매입을 해야 돈이 돌기 때문에 시장 경기가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런 사명감도 갖고 저희도 플랫폼을 만드는 이유가 정말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은 좋지 않고 은행들이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페인 포인트, 그러니까 어려운 점을 좀 포착을 하게 되었고 어쨌든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게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위험이라고 하면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 고위험이라 하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것이 많지만 정말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 있고 회수할 수 있는 전략을 좀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딱 그 금리 조심스럽게 예측은 합니다만 금리가 낮아질 수는 없거나 보합 상태이거나 조금 높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저희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더욱더 부동산 시장이 둔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방법들을 통해 조금은 더 싸게 매입할 수 있다면은 일반 분양으로 받거나 일반 매매로 했을 때보다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조금 리스크라 하면은 투자를 해놓고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2억짜리가 1억짜리까지 떨어졌는데 저는 8천에 매입을 했어요.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올해 가져갈 수 있고 그렇다면 경기가 다시 회복이 됐을 때
조금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하강 국면에 들어섰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요 조금 저점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부를 잘 해두셨다가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하고 좋은 완화책이 나왔으면 늦습니다. 정보가 정말 빠르고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부동산 투자 유튜버들 많잖아요. 저희도 많이 보는데 정보의 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어도 조금 더 빠르게 시장을 진입해야 안전하게 자산을 조금 더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고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